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어렵고 나들이도 어렵고 여행도 어려웠던 지난해 외로웠던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집콕 생활이 일상화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자,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19의 빼앗긴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와 잠실 석촌호수도 벚꽃 개화 기간에 폐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석촌호수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윤중로는 여의도 봄꽃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아름다운 벚꽃 감상하시면서 아쉬운 마음 잠시나마 달래보시고요. 조만간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응답을 접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세탁상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생활에서 유용한 세탁정보 관련 유튜브를 하시다가 책까지 내신 분인데요. 도서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구미에서 일어난 3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검사와 거짓말 탐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밝히는 각종 사건과 사고 현장의 진실, 우리나라 과학수사는 현재 어느 정도인 걸까요? 국가수의 초다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여성과기술단체 총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인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정희선 석좌교수 전화 연결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희선입니다. 예. 방송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마약 쪽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예. 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게 조금 어른들이 봤을 때는 예. 저게 그러니까 중독성 뭐 이런 거에 연계해서 다시 먹고 싶어지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 게 청소년이라든가 더 어린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쉽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은 마약이라는 건 먹을 수 있겠구나. 또 마약이라는 건 쉽게 생활 속에 같이 있겠구나 했을 때 나중에 정말 마약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약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써서 안 된다고 저는 늘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국가수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수가 사실은 가장 이제 생각하실 때 부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변사 사건에 나서 사인을 밝히는 그 법의학 쪽의 일이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유전자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저처럼 마약이라든가 약동물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 또 화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하러 가는 분들 계시고요. 또 영상 분석이라 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 쪽에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거라든가 뭐 그런 영상 분석하는 거 있고 뭐 거짓말 탐지하는 분야는 조금 사실은 인문과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있게 돼 있어서 아주 다양한 분들 정말 많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또 공분하고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그 방치돼 숨진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아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모 씨가 아닌 김 씨의 그 친정 어머니인 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 유전자 분석 기술, 가족끼리 차이도 구별될 정도로 정확한 겁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유전자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은 사실은 그
태국에서 있던 쓰나미 사건 때 같은 경우도 보면 자국민을 다 찾아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도 벌써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 하는 기술로 봤을 때는 그 마커라고 해서 마커를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매취시키는 거라는데 그거에 실험했을 때 최소가 한 100억 분의 1 확률이거든요. 예. 그럼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인데 100억 분의 확률로 나하고 매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맞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한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양으로 또 할 수 있고. 예. 오늘 검찰이 DNA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 친모 추정 외할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차 검사까지도 했는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99.999%가 일치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수사 기술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로는 유전자 기술 이외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만에 하나라도 좀 잘못될 수가 없습니까? 그 결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수 결과가 잘못됐었던 경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유전자 이 기술이 사실은 발전이 된 게 85년 이때부터라 우리나라가 처음 한 게 92년부터 첫 번째 이제 사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 그 기술 자체가. 예. 점점점 이게 옛날 같으면은 뭐 20억 분의 1이었으면 지금은 뭐 100억 분의 1 정도 된다든가 막 이런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의 발전이 아주 빨랐던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뭐 동일 구미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이 됐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 현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봤을 때 예.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예. 호흡이라든가 이 땀에 분비되는 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뭐 정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수사에서는 이것만큼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예. 이제 그 수사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그 재판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제 거짓말 탐지 이 기술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미국에서 이제 재판에서 이제 그 채택이 안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수사에서는 저는 보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뭐도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그 검사관들의 그런 그 자질 같은 거거든요. 예. 검사관들의 경험, 능력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것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가수가 올해 개원이 66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수사 어느 정도 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뭐 설해마을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또 제가 하는 마약 분야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유엔에서도 기준 실험실로 인정이 됐을 정도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072번님께서는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유전자 결과가 잘못됐을 것 같진 않은데 만삭으로 추정되는 즈음에 사진 공개된 걸 보면 전혀 임신한 사람 같지 않던데요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진에 대한 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유전자 기술 그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기술이 그만큼 정확성과 사실은 그 유전자 기술에서의 그 정확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막 그 퍼센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확률로 100억 분의 1 정도가 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유전자 검사, 거짓말 탐지 관련 이야기도 해봤는데 국가수에 계실 때 마약 관련해서 연구하셨잖아요. 네. 소변과 모발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검사하는 방법, 이 방법도 좀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변에서 마약 검출하는 실험법이 잘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에서는 약물 먹은 지 며칠 지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오래 경과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서 했던 게 바로 모발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모발. 예. 우리가 머리가 자라는 게 한 달에 한 1cm쯤 자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약물을 한 6개월 전에 먹었다 그러면은 이 모근에 축적이 된 다음에 이게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언제 약물을 먹었는지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변보다 모발이 더 정확하고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군요. 아니요. 그렇게 정확하다. 뭐 이런 정확한 건 소변도 굉장히 정확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소변은 빨리 우리 몸에서 없어지죠. 예. 그럼 소변으로 없어지니까 단기간 실험할 때는 소변이 좋고 장기적으로 복용했느냐 하는 거는 모발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소변과 모발이 같이 가는 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분석도 국과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음주도 이 모발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능은 하죠. 근데 가능은 한데 그것도 이제 굉장한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모발 속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마약 같은 것도 양이 나노그램이라서 아주 작은 양을 검출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많이 좀 발전이 되면 가능은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과학 수사의 변화 과정을 또 옆에서 함께 하셨는데 일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좀 달라졌습니까? 저는 봤을 때 보면은 유전자 기술 발전, 예. 또 디지털 포렌식 쪽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쪽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다는 게 있고요. 예. 저는 또 국립과학수연구원의 역량을 봤을 때 보면은 제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다 저희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리랑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해서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 과학수사 기술을 이렇게 전수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속에 과학수사 쪽을 이 국립과학수연구원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또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국가수 최초의 여성 원장이셨잖아요. 네. 과학수사 인재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던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특히 부검을 하는 파트의 법의학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을 하시지를 않고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가 밖에보다 조건이 좀 나쁜 편이고 그리고 일이 굉장히 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사라는 게 굉장히 미지의 세계를 찾아간다는 것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에 책임진다는 면에서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국립과학수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축약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수의 초대 원장을 지낸 한국여성과기술단체 총연합회 정희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백서 훌쩍 떠나고 싶은 금요일,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났지만 몸은 떠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만나고 싶은 국내 곳곳을 스튜디오로 옮겨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드라이브 코스죠. 7번 국도의 영덕과 삼척을 잇는 그 구간, 그 시작에 있는 경상북도 영덕을 만나볼 텐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상북도 영덕군 이희진 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광공이 특별시 영덕 군수 이희진입니다. 예. 아니 아침인데 이렇게 먼 곳에서 YTN 라디오까지 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하면 일단 제가 지금 입맛이 좀 다셔지는데
대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바다 떠올리곤 하는데 맑은 공기도 특산물입니까? 맑은 곳이는 뭐 특별시가 아니고요. 예. 영덕에 와 보시면은 영덕은 뭐 우리가 동해 바다도 있고 또 이 산이 전체 면적이 한 81%가 되는데요. 이 산과 바다가 잘 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미세먼지가 작년 한 해 동안도 참 없는 곳으로 저희들 기준치가 없는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 공기 특별시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내내 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좀 동해를 품은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이 맑은 공기 관련해서 좀 브랜드화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덕군에서 저희들이 지내보니까 미세먼지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측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예. 뭐 기준치를 뭐 초과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을 이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맑은 공기, 맑은 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과 이제 긍지를 나타냈고 또 우리 영덕의 미래가 저는 이 100년의 핵심이 바로 이 맑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맑은 환경, 맑은 관광, 맑은 행정 등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이 맑음을 접목해서 브랜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영덕으로 이사 가면 받아주십니까? 예, 뭐 저희들 한 대한영입니다. 네. 자, 영덕에서 서울시까지 아침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길 멀진 않으셨어요? 대체로 이제 청취자분들은 뭐 5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해야 하는데요. 3시간 반, 3시간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되면서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축됐고 그리고 되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점이요. 영덕까지가 기차가 들어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서 뭐 포항을 거쳐서 그리고 영덕까지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3시간 1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금방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덕이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문자창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갑자기 영덕대게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행 가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영덕 사실 좋은 관광지로 꼽히는데 영덕에서도 좀 관광 오시는 분들의 뭐 변화나 축소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제 저희들이 고속도로 이제 철도가 개통되고 영덕대게의 브랜드는 정말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1천만 시대 관광 시대를 저희들이 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주요 관광 지점 방문객 조사에서요. 영덕군 관광객이 367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7위, 영남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거 코로나 시대에 무슨 뭐 관광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영덕만은 좀 예외적입니다. 좀 관광객들이 줄지가 않습니다. 별로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덕을 여전히 많이 찾는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면 한 94km의 해안선을 따른 우리 푸른 바다 또 깨끗한 해변 또 우리 영덕이 가지고 있는 64km의 이제 블루로드 또 우리 은택트 관광지로 이제 선정되었는데요. 영예 메타세카이어 숲길이 있습니다. 또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우리 인문 힐링센터, 여명 등 이 비대면과 힐링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영덕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영덕은 깨끗하고 뭔가 그런 맑고 이런 느낌이 나니까 아무래도 영덕으로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짬짬이 애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4719번님, 영덕에서 오셨다고요? 대게 먹으려면 언제 가면 제일 맛있나요? 그리고 대게 대 홍게 현지인의 입맛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영덕 대게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한 2월, 3월 달이 가장 적기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우리 영덕 앞바다에는 서식 환경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덕 대게가 왜 맛있냐 물으면은
대게가 많이 난다 해서 대게가 맛있는 건 아니에요. 서식 환경이 어떻게 바다에 갖추어져 있는 건데 영덕은 사실은 저희들이 큰 환경 오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어떤 맑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수백 년 이어져서 이제 우리 영덕의 바다 연안을 만들어졌지 않느냐. 대게가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됐는데 대게는 조금 비싸지만요. 홍게 역시 영덕에서 나는 것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게 저희 말씀 들으니까 진짜 배고파서 방송을 못하겠네. 최고, 영덕 대게는 최고입니다. 예. 아, 예. 자, 비대면 힐링 관광 언택트 여행지로 좀 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서도 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약 한 고속도로 철도가 되면서 한 400만에서 1000만 관광객으로 이제는 늘어났는데요. 근데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고령화 시대 활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주말을 즐기는 삶을 또 즐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 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2천만 관광 시대를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덕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환경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좀 매력 있게 좀 보완을 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비대면 힐링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좀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인문힐링센터 명상에 대해서는 이 명상을 사업을 하는 명상 산업을 정말 영덕에 조금 최고의 대한민국의 명상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좀 명상이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덕의 역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작업들이 좀 지금까지 좀 부족했는데 영예를 중심으로 우리가 근대 역사 문화 재생 사업도 좀 추진하고 또 학도병의 넋시설인 또 어린 문산호를 중심으로 또 우리 호국 역사 문화를 창출한다든지 근간에 저희들이 이 충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또 춘축의 또 중등 축구대회 대학부 왕중화 이런 4개 대회 큰 대회를 영덕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축구를 중심으로 또 스포츠 관광 산업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는데 사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지하면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2023년이면 동해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고 영덕에서 또 포항 오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덕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기회를 또 변역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통 동해안 관광객이 이러면 강릉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강릉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분들이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024년이 되면은 이제 영덕 포항간 고속도로도 완공되고 동해중선 철도도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6번 6회 또 대구에서 또 강릉까지 5회 등이 다니면은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지역 대구 분들 한 700만 명이 사실은 영덕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영덕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민자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근간의 영덕에 2개의 호텔 그리고 또 케이블카 또 대관람차 등 약 한 3,900억 규모의 민자 투자를 저희들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규모 투자 의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덕군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맑은 관광 그런 정책과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담팀을 꾸려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진 영덕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